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기생충이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요. 며느리는 늘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그랬고 손주 앞에서도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내가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순자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저녁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그때의 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나는 그 말을 따뜻한 말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모신다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 뜻이 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가 먼저 내 방으로 와서 내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려다 주세요. 나는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아들은 늘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집이 돌아가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워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손주가 소풍을 간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반찬을 조금 더 해두면 며느리가 피곤한 날에도 밥상이 비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니 간식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숙제 봐주면 아이가 헷갈려요.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 집에서 내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의 기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나에게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반찬을 할지, 손주 간식을 뭘로 줄지 같은 사소한 일들도 통보처럼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대가 달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나서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행동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까요? 괜찮으면 제가 해둘게요. 내가 먼저 묻지 않으면 할 일이 없었고 내가 먼저 나서면 그건 제가 할게요로 정리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굳을까봐, 괜히 나섰다가 민망해질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부엌과 아이 옆이었습니다. 내 하루는 늘 그 두 곳에서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밥을 하는 기계, 아이를 보는 기계, 집을 지키는 기계였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고장나면 고치거나 바꾸면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예민해져서 없는 일도 크게 느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고 나갈 수 있도록 반찬을 챙겨두었습니다. 손주가 숙제를 미루면 옆에 앉아 연필을 깎아주고 문제를 같이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 이것부터 하자. 그런 시간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역할은 더 고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했고, 내가 피곤해도 아이는 봐야 했습니다. 감기가 와서 기침이 멈추지 않던 날에도 나는 마스크를 쓰고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이웃을 만나면 며느리는 또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이 닫히면 며느리는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신발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말은 작았지만 가르는 선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방으로 더 자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 집은 아들 가족의 공간이고 나는 들어와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내가 자리를 더 내줄수록 나는 더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존중이 아니라 그냥 호칭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러야 하니까 부르는 말, 예의상 붙여놓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서 나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했고 그 말이 굳이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차라리 조용히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분명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느려지고 판단이 흐려진다고들 하니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툭 던지듯 말해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겼고 표정이 굳어 보여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이상한 순간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태도는 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할 때의 며느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손주에게 말할 때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였고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말이 짧았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처럼 단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들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질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숙제를 봐주다가도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또 같은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간을 보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반찬을 하나 더 하려다가도 손을 멈췄습니다. 내 입맛이 틀릴까 봐서가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다는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씩 내가 하던 일들을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물러나는 게 가장 덜 다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조용해진 걸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더 정리된 것처럼 보였고 말이 줄어든 게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도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며느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거긴 그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 와도 늘 같은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 말들이 반복되자 나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있으면 불편하지는 않지만 없어도 큰일은 나지 않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며느리와 이야기했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그 말이 안부인지 확인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먼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있어도 나는 텔레비전 소리보다 더 조용해졌고 부엌에 있어도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말 안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조차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말소리는 나를 피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을 함께 하지도 않고 마음을 나누지도 않는 관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이 집은 평온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밀려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 집에서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평소처럼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다며 허둥지둥 신발을 신었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도 말이 짧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 있다가 현관 쪽을 한번 쳐다봤을 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 나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회사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 휴대폰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식탁 위를 둘러봤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안 보이네. 아, 그러면 어머니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에 한 번만 전화 걸어주세요. 벨소리 들리면 집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저장돼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집 안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움직이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파 근처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소파 아래를 들여다보니 그제야 며느리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소파 밑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화면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받는 화면 한가운데에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일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떼었다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대로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도 내 이름도 아닌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생충.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보고 나를 부를 때는 늘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내 번호를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끝내 받지 못한 채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그 단어는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관계가 겉으로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밥을 했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단어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쓰는 만큼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춥대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늦게 출근했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길게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 대신 적혀 있던 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저장해 두었을 며느리의 손,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속 살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퇴근 후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나에게 보고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드세요. 그 말에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집의 빈틈을 내가 채우고 있었는지도 그때서야 느껴졌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아이방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 통장과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괜히 꺼내본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통장을 펼쳐보며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보탠 돈, 아이에게 쓴 비용, 집안에 들어간 생활비, 그 숫자들이 줄을 맞춰 나열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숫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지 뭐.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고? 그 말이 걱정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꺼내면 감정부터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이가 돌아온 날, 집은 다시 평소의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발소리, 그 사이에서 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기 전에 한 번 멈췄고 아이를 봐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 말에는 처음으로 거짓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당장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종이에 적어본 그 단어는 화면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걸 본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날 이후로 나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도 설명을 기다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는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말할 것인지, 며느리에게 직접 물을 것인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단어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 집의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을 살았던 공간인데도 그날따라 처음 들어온 집처럼 어색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하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했고 아이를 깨웠고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엄마?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이면 돼. 아들은 더 묻지 않았고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부엌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평소보다 더 오래 설거지를 했고 이미 닦은 식탁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도, 장을 보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이 집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었고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이를 씻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고 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식탁에는 나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는지 아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부터 나오지 않게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 아들은 내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니고. 나는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느꼈던 일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던 순간들, 조심하게 되었던 이유들, 내가 점점 말이 없어졌던 시간들. 아들은 중간중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어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한 건 없어.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어. 그때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은 나를 한번 보고 며느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었대?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덜 흔들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선택을 했고, 처음으로 말했고, 처음으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만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긴장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나를 대할 때 말수가 늘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변화가 반갑기보다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예전보다 자주 거실에 나왔습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같이 보자고 했고 나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그렇게 짧게 대답하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나를 흘끗 보고 지나갈 뿐이었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오늘은 늦어요. 아이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해요. 그 말투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있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내가 꺼낸 말이 이 집의 질서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내가 감히 손대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생각이 며느리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나는 습관처럼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라도 되는지 경계가 선명해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되지만 나서면 안 되는 일, 해도 되지만 결정하면 안 되는 일, 그 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인지 부탁인지 헷갈렸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아이를 중심으로만 오갔고 나와 직접 부딪히는 말은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 회피가 오히려 더 분명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부엌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도 이 집은 결국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믿었던 자리,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역할이 사실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그 말이 배려인지 거리두기인지 나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내가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머문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 질문들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선택도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좀 많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한 대로 해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의 내 위치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맞추지 않았고 예전처럼 모든 걸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대신해주고 있던 일인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기는 했지만 반찬 수를 줄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는 했지만 학원 일정까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일들을 일부러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바로 느낀 듯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부탁이 사라졌고 아이 일정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 대답에는 변명도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방향은 나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셔야죠. 그 말이 걱정처럼 들리기도 했고 책임을 돌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도 있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해요. 나는 자리를 내주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니?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복잡해졌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서 있었고 그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 학교 행사 일정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고 나는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갔고 집에 돌아와서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예전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같을 수는 없지. 며느리는 입술을 다물었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쪽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변하자 관계가 불편해졌고 그 불편함은 결국 나의 선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보험, 주소지, 지금 이 집을 나간다면 바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가 되자 두려움보다 정리가 먼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많아서 당분간은 내일만 할게.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은 짧았고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갈 방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시선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큰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더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고 국을 데웠고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주면서도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을 이제야 실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이 나간 뒤 며느리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나갈 거야. 며느리는 잠깐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내고. 그 말에는 원망도 설명도 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아. 그 말에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봉투, 약 봉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웃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던 바닥, 내가 매일 서 있던 부엌, 조용히 앉아 있던 내 자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숨을 내가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 평범한 햇빛이 그날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왔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극단적인 건 참고 버티는 거야.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주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아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좋아해요. 그 말에 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방에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집에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떠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했던 시간을 끝냈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나는 조용히 지워질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다시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았던 분들,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셨나요? 아니면 나오셨나요?